정신과 의사와 경영학 박사 그리고 CEO로서 30년 동안의 임상 경험과 10년 동안의 경영 경험을 총정리한 인간관계학 후 박사의 마음건강 강연 시리즈가 여러분께 오디오북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YMI 힐링 스트레스 관계방 정식 변화의 신 그리고 선택의 함정 자기 개발을 위한 종합 선물 세트 현대인의 토탈 힐링 성서이며 직장인의 신명심 보감이자 마음을 움직이는 화제의 신간 5권을 지금 인터넷으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YMI 14 후 박사의 회고적 성찰 정신과 의사 이후경입니다. 오늘은 YMI의 14번째 강의로 후 박사의 회고적 성찰입니다. 첫째, 어린 시절입니다. 나의 어린 시절을 한 장의 그림으로 요약한다면 하늘 전체가 구름으로 뒤덮이고 구름 사이에서 실랏 같은 햇빛이 비추면서 금방이라도 막 비가 내리거나 쌀하게 눈이 올 것만 같은 초겨울의 스산한 날씨를 연상케 합니다. 내 생애에서 가장 힘들었던 사춘기의 암울한 미래를 예견하는 차가운 겨울을 표상한 것입니다. 나는 1959년 10월 25일 사남 5녀의 7번째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1918년 전주 부잣집에서 5남 1녀의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전주고보와 평양신학대학을 졸업하고 10년간의 은행원 생활을 거쳐 철도청에 근무할 때 어머니와 결혼했습니다. 첫째 부인과 둘째 부인은 모두 폐결핵으로 사망해 지금 어머니와의 결혼은 3번째였습니다. 어머니는 1930년생으로 이북 황해도 부잣집의 7녀의 셋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6.25 전쟁을 전후해 여동생을 데리고 월남했습니다. 서울서 연희간호전문대를 다니면서 자취의 생활을 하던 중 12살 연상의 아버지를 만나서 살림을 차렸습니다. 어머니의 결혼은 23세 어린 나이에 너무나도 힘든 객지 생활과 당시 혼란스러운 사회 분위기에서 누군가 후견인이 절실한 가운데 이루어진 불행한 작품입니다. 대학 졸업을 6개월 남기고 학업을 포기하고 주저앉아 후처로 시집 왔습니다. 한 여성의 한스러운 잘못된 일순간의 선택은 나의 전 생애, 아니 우리 친육남매의 미래에 있어서 너무나도 큰 벡터로서 작용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선택의 문제는 나의 지나간 과거에 항상 중요한 첫 번째 화두로 떠오릅니다. 나는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생후 9개월 한여름, 나와 쌍둥이 동생은 장난감에 묻은 빈대 약 때문에 약물 중독으로 혼수 상태로 입원했습니다. 동생은 죽고 나는 가까스로 살아났습니다. 한 달 동안의 중환자실의 생활은 나의 기억에는 전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내 몸 전체에 치명적인 영악의 상처로서 기록되었습니다. 또한 간호사로서의 소시적 꿈을 저버린 패배감, 아버지가 재혼인 것을 모르고 결혼한 것에 대한 배신감, 그리고 자식의 죽음까지 목격한 30세 젊은 여성의 심리적 공황은 나의 전 생애, 아니 우리 친육남매의 미래에 있어서 또 다른 큰 벡터로서 작용했습니다. 특히 어머니의 관심의 표적이 자식을 죽인 죄책감과 어우러져 어쩔 수 없이 나의 어린 시절을 항상 태풍의 눈에 머물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운명의 문제는 나의 지나간 과거의 중요한 두 번째 화두로 떠오릅니다. 초등학교 5학년, 아버지가 광산업을 시도하다 파산하기 전까지는 비교적 부유한 생활을 했습니다. 어린 시절 살았던 궁정동의 일본식 2층 집은 다소 음산했지만 넓은 마당에 풀, 나무, 꽃, 연못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이 많은 히스테리적 성취론자인 어머니와 무관심한 회의론자인 아버지에게서 오는 가정 분위기의 어두움을 덜어주었습니다. 또한 나에게
많은 상상력과 여유로움, 수용력과 창의력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공간적 환경적 요소들은 내 성격의 기본 틀을 다지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어린 시절 나는 아주 내향적인 아이였습니다. 부끄러움과 수줍음을 타고 공상과 상상의 세계에 헤맸습니다. 아마도 영아기의 약물 중독의 영향인 듯합니다. 나의 별명은 코올리개, 색시, 돼지, 울보, 깍두기, 외톨이 등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연약한 상을 지닌 부모의 철저한 과보호를 받는 아이였습니다. 늘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어 하면서도 멀리 떨어져서 구경만 했고 예쁜 여자아이에 대한 동경이 많아 여자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한 명의 친구도 없어 등하교를 항상 혼자 했고 늘 백일몽에 빠져 하루 종일 나만의 세계에서 살았습니다. 2층 집 난간에서 당시 자주 했던 불꽃놀이 중에 보았던 신비한 이미지는 아직까지도 또렷합니다. 넓은 마당에서 나만의 공상에 빠져 혼자서 하루 종일 놀던 기억도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당시 나는 밤마다 악몽을 반복해서 꾸었습니다. 2층에서 혼자 놀다 무서운 뱀에 내몰려 층계를 겨우겨우 내려와 안방의 문을 열고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내 자리로 들어가는 꿈입니다. 자주 아팠던 어머니의 팔과 다리와 머리를 주물러 드리는 일. 거의 대화가 없었지만 하루도 거르지 않고 손발을 씻어주고 이부자리를 펴주시던 아버지의 손길. 가정부와 항상 머물던 한두 명의 친척들로 언제나 번잡하고 시끄러웠던 집안 분위기. 여러 어른들에게 번갈아 가면서 손을 붙잡혀 여기저기 어디론가 돌아다닌 일. 식사 시간마다 밥상을 가운데 두고 동생과 먹는 것 때문에 뱅글뱅글 돌면서 무수히 다툰 일 등이 어린 시절의 다양한 기억들입니다. 나에게 유일한 장점이 하나 있었다면 대단한 집중력이었습니다. 그러한 집중력의 근원이 어디인지 정확히 파악이 안 됩니다. 아마도 지적 능력이 비교적 탁월했던 부모의 유전 인자를 물려받았고 어디에도 관심을 두지 못하고 모든 에너지를 나 자신에게만 향하였던 데서 온 듯합니다. 다소 혼란된 가정에서 어머니의 과도한 보호와 집착 이외에 내게 특별한 인정과 보상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누구에 의해 강요받지 않고 스스로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학교에서 항상 최고의 성적을 유지하였습니다. 돌이켜보면 학업에 대한 높은 성취감마저 없었더라면 별다른 특기와 장점이 없었던 나로서는 사회 적응에 있어서 큰 문제를 일으켰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렇게 나는 초등학교 시절 공부벌레라는 별명을 사랑하면서 남달리 외롭고 어려운 인생 여정을 용기 있게 개척해 나갔습니다. 뚜렷한 미래에 목표의식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간호대학 실패 경험이 나에게 전가되어 반드시 훌륭한 의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당연하게 인지되어 내 일생의 동력으로서 작용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집중의 문제는 지나간 과거의 중요한 세 번째 화두로서 떠오릅니다. 어린 시절의 화두인 선택과 운명과 집중은 오늘날까지 연속됩니다. 사춘기에 암울했던 시기에 한눈 팔지 않고 집중하여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도와주었고 외과대학을 졸업하여 전문직으로서 외기를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정신과 의사가 되어야만 하는 나의 운명론적인 정황을 쾌히 받아들이도록 했습니다. 또한 불혹의 나이를 지나 경영학에도 발을 들여놓아 새로운 인생을 기획하는 데 큰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둘째, 사춘기 시절입니다. 나의 사춘기를 한 장의 그림으로 요약하면 하늘 전체가 새까만 구름으로 뒤덮여 억수 같은 폭우가 하루 종일 그칠 줄 모르고 쏟아지는 한여름이나 너무 어두워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기 어려운 칠흑 같은 금음날 밤을 연상케 합니다. 나의 사춘기 시절은 초등학교 5학년 이후
고등학교 졸업까지의 기간에 해당합니다. 당시 나는 하루를 1년처럼 생각하고 1년을 10년처럼 느꼈습니다. 빨리 연극의 한 막이 끝나고 다음 막으로 넘어갔으면 하는 소원과 희망 가운데 힘겨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통상 심리학적으로 적용되는 사춘기다운 사춘기 문제에 마주치기보다는 단지 살아남기에 올인했습니다. 생존의 문제에 몰입한 것입니다. 고민과 방황보다는 수용과 안정에 치중했던 것 같습니다. 주어진 환경을 운명으로 수용하고 변화보다는 안정을 유지하면서 성실한 모범생으로서의 면모를 발휘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한 이후 우리 가정은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아버지는 빚더미에 밀리면서 도피행각을 벌이다 교통사고를 당해 이복 누나의 집에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6남매는 파산 직전에 서울 근교 집에서 앞날에 대한 불확실성에 떨면서 어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동안 아버지가 모든 경제를 떠맡았던 데서 전환되어 어머니가 모든 생활을 책임지는 체제로 바뀐 것입니다. 이러한 아버지의 실패는 어머니로 하여금 의존적이면서 신경증적인 상태를 탈피하도록 하였고 신앙에 몰입하면서 불굴의 의지와 투지력을 발휘하도록 했습니다. 어머니는 6남매의 길 잃은 어린 양들을 위한 목자로서 강력한 리더로 부상했습니다. 어쩌면 결혼 전에 능력 있고 꿈이 많았지만 잘못된 선택으로 좌절되었던 성취적인 내재적 동기가 아버지의 공백을 채우면서 강력하게 부활되게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어린 6남매에게는 이러한 어머니의 굳건한 역할이 미래를 설계하는 데 귀중한 자산이 된 것만은 분명합니다. 나의 중학 시절은 남자 형제들인 형과 동생과의 자취생활로 이어졌습니다. 모든 재산이 다 넘어가 서울의 작은 월세방으로 거처를 옮기면서 여자 형제들은 모두 친척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나이 50세가 되어서 비로소 본업인 목사의 길을 선택하게 되어 전라도 고흥의 시골 교회로 발령받았고 어머니는 고흥과 서울을 오가며 삼형제의 생계를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인 가난한 목사 아들로서의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형과 나와 동생은 거의 각자 알아서 생활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거의 시골 교회에 가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살림은 고등학생인 형이 맡아서 했지만 아침 일찍 나가 밤늦게 들어왔기 때문에 먹는 문제는 동생과 내가 알아서 챙겨야 했습니다. 지독하게 가난해 아침과 저녁은 수제비로 때우고 점심만 도시락을 쌌습니다. 3년간의 중학생활은 누가 보더라도 지옥과 같은 생활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전혀 절망하지 않았고 강한 인내심을 가지고 잘 극복해낸 것 같습니다. 아마도 어머니의 다소 광신적인 신앙에 힘입어 나 또한 이에 철저히 몰입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집중력을 발휘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당시 학교에서 전교 2등까지만 장학금 혜택을 주었는데 나는 오로지 장학금을 받아야 한다는 일념으로 공부에만 전념했습니다. 원래 어려서부터 공부벌레로 공부 외에는 뾰족한 대안이 없었던 나에게는 이러한 상황이 아주 힘들게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난한 천재로서 최고의 성적으로 학교 선생님들께 인정받으면서 기가 꺾이지 않고 지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극심한 경제적인 어려움은 자존심 강한 소년에게 너무도 많은 서름과 상처를 주었습니다. 당시 불우한 경험은 무의식에 잠재되어 후에 성장하면서 일부 사회에 대한 반감과 적대감으로 나타나 대인관계와 사회 적응에서 어려움으로 작용하였던 것 같습니다. 우수한 성적으로 의대를 졸업하고도 남들이 가는 평탄한 길을 마다하고 어머니가 범했던 것과 같은 잘못된 선택에 우울을 저지르며 내 고집대로 세상을 설계해 나갔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가난의 그림자를 씻어내기 위해서 훗날 긴 세월 많은 노력을 요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고등학교 시절은 다소 숨통이 트였습니다. 형이 신학대학에 입학하게 되었고 어머니가 서울 근교에 형과 함께 개척교회를 열었습니다. 아버지가 시골 교회에서 올라와 우리 집안은 다시 정상적인 가정으로 복구되었습니다. 시골 개척교회였지만 나에게는 대인관계에서 아주 큰 전환점이 마련되었습니다. 공부에만 올인했던 중학 시절에서 벗어났습니다. 교회에서 아이들도 가르치고 설교도 해보고 노래도 부르고 연극도 해보았습니다. 또한 작은 교회지만 중고등부 회장과 교회학교 회장 등을 두루 맡았고 어머니와 함께 교회 건축을 진두지휘했습니다. 덕분에 중학교 때와 같이 최고의 성적을 유지하지는 못했지만 오랫동안 메말랐던 나의 정서에 물을 주고 걸음을 주는 좋은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숨겨진 리더십을 일깨워주어 훗날 내가 정신과를 선택하고 개업의 길로 들어서며 경영학을 공부하도록 한 모티브가 되었던 귀중한 경험이기도 합니다. 아직도 당시 개척교회 생활은 좋은 추억으로서 남아 있습니다. 불우했던 시절, 나에게 인간에 대한 신뢰와 일에 대한 열정, 미래에 대한 많은 꿈과 원대한 비전, 그리고 인간 존중의 휴머니즘 정신을 심어준 파라다이스 동산으로 기억됩니다. 경영학을 공부할 때 기업의 생존 전략에 대해 구상과 실행에 대한 이슈를 다룬 적이 있습니다. 통상적인 상황에서는 실행을 하기 전에 기획과 구상을 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깊은 동굴 한가운데서 전등이 꺼지고 길을 잃어버렸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속수무책으로 앉아서 구상만 하면 결국 죽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차라리 아무런 계획 없이 되는 대로 마구 실행하여 살 길을 찾아 시도하면 그냥 죽는 것보다 나으며 혹시 살아남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느 칠흑같이 컴컴한 밤, 산에서 철학자와 도인이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늘에서는 번개와 천둥이 치고 폭우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둘은 공포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런데 철학자는 앉아서 왜 번개와 천둥이 치는지를 구상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도인은 번개가 칠 때마다 정신 차려 길을 찾아 나가는 지혜를 발휘했습니다. 사춘기를 회고해 볼 때 나는 쏟아지는 폭우와 칠흑 같은 밤에 앞을 전혀 볼 수는 없었지만 우선 열심히 하고 보자는 다소 무모한 실행력과 순간적으로 주어지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지혜를 통해 무사히 청년기의 관문으로 진입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셋째, 청년 시절입니다. 배를 저어 물길을 따라 깊은 산중으로 들어갑니다. 이미 햇볕은 울창한 숲 사이에서 광채를 잃고 주위가 어두워 마치 서산에 해 지고 땅거미가 몰린 초저녁인 듯한 착각을 일으킵니다. 거울처럼 맑은 물에 비친 주위 경관은 너무 아름다워 선녀들의 놀이터를 연상케 합니다. 산기슭에 배를 대고 가뿐히 뛰어내려 맨발로 땅을 밟습니다. 매끈하면서 촉촉한 자갈돌의 싱싱함이 온몸으로 전해 올라옵니다. 눈앞 가까이 보이는 신비스러운 동굴로 향합니다. 동굴 안은 다소 어둡고 침침하지만 생각보다 넓고 아늑합니다. 동굴 한가운데 태고적 상자가 언제나 있었던 듯이 품위 있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주위에서 열쇠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조심스레 상자의 뚜껑을 엽니다. 그 순간 잠에서 퍼뜩 깨어납니다. 태몽입니다. 어머니로부터 수없이 반복해 들어왔던 스토리입니다. 나의 청년기는 대학 시절에서 출발합니다. 어려운 가정 환경에도 불구하고 의과대학에 진학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주위에서 극구 만류했지만 어머니의 독단적인 믿음에 힘입어 입학한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유일한 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결단에 뒤따른 냉혹한 현실은 모두 내 몫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름다운 꿈의 구장은 나에겐 단지 생활의 전쟁터로 완전 탈바꿈되었습니다.
학교 수업의 모든 시간은 본과 등록금의 마련을 위해 투입되었습니다. 그런데 예과 말 1979년 박정희 대통령의 죽음과 연이은 사회적 혼란으로 6개월이라는 긴 휴교령이 내려졌습니다. 파라다이스의 시기. 나는 당시 사회정서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생존의 문제를 졸업하지 못한 나에게는 마슬로우의 다음 단계가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돈과 공부와 이데올로기의 부담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기숙사를 나와 고향으로 돌아와 사춘기 시절 내 손으로 일구었던 개척교회 동산에 모든 것을 내맡겼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피아노와 기타를 치며 아이들을 가르치고 중고등부를 지도하면서 그렇게 무작정 반년을 보냈습니다. 초여름 밤나무 동산에서 솔솔 불어오는 봄바람에 장발을 휘날리면서 기타의 음색에 취해 노래를 부르던 정취는 아직도 나의 몸 여기저기에 묻어 있습니다. 본과에 입성하여 다시 사춘기 시절의 대물림이 시작됐습니다. 기숙사비는 형의 도움을 받았지만 학자금은 내 손으로 벌어야 했습니다. 장학금만이 살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학업에 투신했습니다. 그런데 의과대학에 들어온 것이 참 다행이었습니다. 장학금을 목표로 하지 않더라도 모두가 죽어라고 공부해야 되는 시스템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들 돈이 있어도 쓸 시간이 없고 애인이 있어도 만날 여유가 없었습니다. 멋진 옷이 있어도 꾸미지 못하고 시간이 있어도 놀지 못했습니다. 공부만이 살 길이었습니다. 훌륭하게 해냈습니다. 최고의 성취감을 맛보았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에서, 아니 세계적으로 뛰어난 내과 의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나의 과거는 이제 아무 문제도 되지 않았고 나의 미래도 이제는 전혀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대로 한 통로만을 쭉 따라가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운명과 선택의 회오리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바로 위 누나에게 정신병이 발병되었습니다. 본과 2학년, 그럭저럭 잘 나가던 내게 급작스레 앞을 가늠할 수 없는 짙은 안개가 몰아닥쳤습니다. 어려서부터 가장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그녀. 힘든 어린 시절에 용돈과 격려로 나에게 힘이 되었던 그녀. 우리 집안에서 가장 뛰어난 머리와 재능을 가졌던 그녀가 붕괴된 것입니다. 아주 처참하게.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자진해 정신과를 지원했습니다. 운명을 받아들였고 무작정 선택을 했습니다. 당시 나에게는 앞날을 조언해 줄 만한 멘토도 없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미래를 내다볼 만한 식견도 없었습니다. 공부벌레 따놓은 당상 내과 지망생이 갑자기 정신과를 지원하다 유일한 동기는 누나의 정신병. 나는 소문에 둔감했습니다. 결국 정신과에 들어갔습니다. 정신과 전공의 시절은 모든 인생의 새 출발이었습니다. 6년간 남보다 2배 이상 투자해왔던 해부학, 생리학, 생화학, 병리학, 조직학 등의 공부가 다 무용지물이 되었죠. 대신 전혀 관심 없었던 정신병리학, 정신분석, 심리학, 사회학, 인류학 등이 산더미처럼 내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다시 공부를 시작해야 되는 거였고요. 아주 다른 대인관계를 열어가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아니, 처참하게 고생스러웠습니다. 이제까지의 나와 정반대의 길로 들어선 것입니다. 아무튼 나는 다시 오기를 가지고 나의 유일한 무기인 엄청난 집중력을 발휘했습니다. 오기에는 공격성이 있기 마련입니다. 주위에서 나에게 맞는 생물정신의학을 권했지만 정신분석과 사회정신의학의 길을 택했죠. 미친 짓입니다. 핵심 역량을 접어두고 혁신 역량을 선택한 것입니다. 당시 정신과에서 유행했던 정신분석과 도정신치료에 몰입했습니다. 모든 의사결정을 반대로 몰아갔죠. 새로운 경험, 이것이 나의 화두였습니다. 남들이 하는 거라면 못할 게 없지 않나.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체험해보자. 교회도 접었습니다.
절간으로 갔습니다. 닥치는 대로 책을 읽고 몸 닿는 대로 주어진 경험을 모두 수용했습니다. 사주팔자, 주역, 관상, 동양 철학, 신비주의, 외계인, 불교, 신과학, 현대물리학, 점성술 등.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되었고 뒤이어 바로 개업을 했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았습니다. 떠오르는 직관대로 나를 몰아간 것입니다.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경영대학원을 졸업하고 경영학 박사를 취득했습니다. 새로운 사업도 시작했고요. 나는 사운드 오브 뮤직이란 영화를 좋아합니다. 초등학교 6학년 졸업식 때 1등 졸업기념으로 누나가 보여준 영화입니다. 그리고 나는 마이웨이란 팝송을 즐겨 부릅니다. 프랭크 시나트라의 노래로 제가 즐겨 부르는 노래 18번입니다. 주어진 운명을 있는 그대로 선택하고 언제든지 새로운 세계를 향해 도전해 본다. 내향적이면서 다소 소심한 나로서는 잘 어울리지 않는 슬로건입니다. 돼지띠, 금의 성격, 괴강살, 전갈좌, INFJ, 5번형, 지적 탐구형, 주도형, 도파민 체질. 오늘도 나는 마음을 담은 자리를 찾기 위한 여정에 분주합니다. 어쩌면 태몽 속의 태고적 보물상자를 찾아 나서는 작업이 나의 이번 생의 영원한 목표인지 모릅니다.